그 집에 들어간 순간 인생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자가 평생 일에 지켜온 한 채의 집. 그는 그 집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지금 아니면 늦어요라는 확신, 그리고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날 이후 숫자는 늘어났고 잠은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은 버텼지만 삶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한 가장의 인생을 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도윤은 낡은 계단을 내려오며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공지 -1차 주민 설명회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30년 넘은 이 아파트의 재건축이라니 언제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계단 난간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도윤에게 서울 자가였습니다. 빚 없이 온전히 자기 명의로 가진 그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으려 했지만 바로 옆자리에서 들리는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야, 너 대출 얼마야? 3억? 근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치면 4억 넘어. 이자만 한 달에 150 넘게 나가. 미쳤다. 그래도 강남권이잖아. 나는 월세인데 70 나가. 이것도 계약 끝나면 올릴 거래.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것들이 너무 쉽게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극도 느껴졌습니다. 저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저 낡은 집 한 채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게시판에 새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인건비 구조 조정 관련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윤은 촉탁지기였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1년 단위 재계약으로 근무하는 처지였습니다. 공지문을 읽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약 연장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아내 미정이 거실 탁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그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썹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 살림이 빠듯하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까요? 미정이 고개를 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주말 도윤은 오래된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등산을 함께하던 사람들과 산 아래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상철을 만났습니다. 상철은 도윤보다 5살 어렸지만 언제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형, 나 이번에 집 옮겼어. 강남 쪽으로. 상철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반짝이는 로비가 있었고 최신 시설의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그리고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넋을 놓고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요즘 상급지야. 여기 들어오면 자산 가치가 달라져. 형도 한번 알아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상철의 말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도윤의 귓속 깊이 박혔습니다. 상급집.
자산가치, 마지막 기회. 그 단어들이 도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계속 그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낡은 아파트와 비교되는 그 번쩍이는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정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사 한번 생각해 볼까?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우린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 그게 가족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도윤은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의 그 여유로운 표정,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자꾸만 부러웠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장남 재훈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지만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켜고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강남, 신축, 고급 아파트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매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억, 25억, 30억. 그는 자신의 현재 집 시세를 떠올렸습니다. 12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가능할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일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깔끔했고 벽면에는 고급 아파트 홍보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긴장한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중개사 박정희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희는 태블릿을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는 이 단지가 요즘 가장 핫한 곳이에요. 사실 이런 매물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확보해 둔 건데 망설이시면 내일 모레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귀한 매물, 특별히 확보, 망설이면 놓친다. 박정희의 말은 부드럽지만 은근한 압박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 속 매물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거실, 시스템 주방, 탁 트인 전망. 상철이 보여줬던 그 사진들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은평구에 30년 된 아파트인데요. 빚은 없습니다. 오, 그럼 좋으시네요. 그 집 시세가 지금 얼마쯤 되실까요? 박정희는 재빠르게 부동산 시세 앱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주소를 말하자 그녀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나오네요.
갭이 10억 정도 생기니까 대출 7억에 자금 3억 정도면 가능하세요. 숫자가 나열되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능하다.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윤의 마음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피비님이 계신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대출 구조를 잘 짜면 생각보다 부담 없으실 겁니다. 박정희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은행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비 준호는 30대 후반의 날렵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금 흐름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계신 집을 전세로 놓으시면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일부 대출 원금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월 이자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촉탁직이라서요. 소득 증빙이. 걱정 마세요. 집 담보대출이니까 소득보다는 담보 가치가 중요합니다. 고객님 현재 집이 무담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준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월 상환액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숫자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아내 미정과 함께 다시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정희는 미정을 보자 더욱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게 쉽지 않은데 가족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박정희의 칭찬에 미정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판단을 긍정해 주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도 좋잖아. 재훈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좋은 동네에 사는 게 도움 될 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윤이 거실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이사 진짜 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찬성이에요. 딸의 지지에 도윤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전날 밤 도윤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화장실 천장에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갈색으로 번진 자국이었습니다. 누수였습니다. 그는 위층 집을 찾아갔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고 관리사무소는 양쪽이 협의하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윤은 얼룩진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끝물이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그는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망설임의 여지를 없애려는 듯 현재 집의 문제점만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일러, 삐걱거리는 현관문, 벗겨진 벽지. 모든 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중개사무소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박정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약서 위에 펜 끝을 올려놓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인을 하는 동안 그의 손끝에서는 식은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이사 당일 도윤은 새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제복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중년 부부가 도윤네 이삿짐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김치 냉장고, 테이프가 여러 겹 감긴 박스들. 그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먼저 온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도윤네 짐이 들어갈 자리가 충분했는데도 말입니다. 아저씨, 다음 거 타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언의 계급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다 옮긴 후 도윤은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입주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 문태식은 50대 초반의 각진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도윤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더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최신 걸로 다시 떼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달 전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규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등록증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비도 납부하셔야 해요. 여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영수증 가져오세요. 문태식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지만 그 무심함 속에서 도윤은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 밤 새 집은 낯설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오히려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2층 침대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어색해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그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이곳이 낯설다는, 과연 우리가 여기 어울리는가 하는 의문. 도윤은 그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새 집이라 그래. 곧 적응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계약 연장 건인데요. 상반기 실적 보고 검토할 예정이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팀장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연장이 확정된 건지, 불확실한 건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 집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주차비, 각종 시설 유지비가 따로따로 청구됐습니다. 도윤은 고지서를 들고 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에 살던 데보다 2배 넘네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도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주말 도윤은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재혼 부부와 서윤이 왔고 몇몇 친척들도 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재혼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대출은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아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요즘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재우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네 예상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우는 회계사였습니다.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 넘게 나가실 텐데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은 고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수입으로 감당되세요? 재훈아, 나 아직 현역이야. 내가 뭘 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정이 급히 나서서 화제를 돌렸지만 집들이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높이 솟은 빌딩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도윤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ATM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줄었다니. 도윤은 영수증을 구겨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사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유지였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한 푼도 어김없이 빠져나갔고 관리비는 계속 예상을 넘었습니다. 거기에 친척 경조사까지 겹쳤습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 먼 친척의 장례식. 부조금 봉투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도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도윤에게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 자료 복사, 회의록 작성. 잡무였습니다. 도윤 씨,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이 경험도 많으시고 꼼꼼하시잖아요. 대리 하나가 웃으며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 단어가 도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늙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참았습니다.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는 최대한 조용히 버텨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판 위의 반찬은 싱거웠고 밥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다음 달 이자, 납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최근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약을 먹으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고 정기 검진도 필요했습니다. 미정은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짊어진 게 너무 무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서윤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 들어왔는데 연봉은 좀 오르는데 불안정한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서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빠가 든든하면 저도 좀 더 모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지금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서유는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 상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나 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같은 때는 레버리지가 답이야. 버텨. 지금 팔면 손해야. 상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티라고.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 걸까? 3년? 5년? 10년? 도윤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험 증권과 적금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당장 목돈이 생깁니다. 적금을 중도 해지해도 몇백만 원은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노후를 담보로 현재를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재훈과 한 번 부딪혔고 미정은 말은 없지만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유는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이 김치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도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표였습니다. 원금, 이자, 상환 기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 3년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 5년은 필요할까?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3년만 버티면. 그 말은 기도 같았습니다. 간절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도윤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 석 달째 회사에서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제목은 촉탁직 계약 조정 안내였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계약 축소, 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로 조정, 급여는 40% 삭감. 도윤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체면을 세워준 해고였습니다. 퇴근 후 도윤은 집에 들어서며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습니다. 계약이 축소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깎인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촉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알림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예정 안내 마이너스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5일 이내 입금 바랍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앞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윤은 카드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골목 은행 ATM으로 갔습니다.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부족했습니다. 도윤은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후 PB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리파이낸싱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지금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데요. 대신 거치 기간을 늘려서 당장 납부 부담은 확 줄일 수 있어요. 도윤은 전화를 들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 급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장남 재훈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통화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눌러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집에 들렀다가 화장실을 쓰고 나왔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아버지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FC 알림이었습니다. 대출 연체 경고 마이너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 문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대출 연체됐어요? 도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뭔 소리야? 아빠 휴대폰에 알림 봤어요. 연체 경고라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숨겼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처리하려고 했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서윤도 가세했습니다. 아빠는 늘 그래.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게 가족 잘 살게 하려고 집 옮긴 거잖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집 원했어요? 그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정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정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집, 팔 수 있을까요? 박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매도하시죠. 앉으세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도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정희는 노트북을 켜고 최근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도윤은 그 숫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23억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23억요? 제가 산 게 25억인데. 네, 요즘 거래가 많이 얼어붙었어요. 고금리에다가 경기도 안 좋고 급매로 내놓으시면 22억대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도윤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3억에 팔면 대출 13억을 갚고 나면 10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를 빼야 했습니다. 박정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금하고 수수료 합치면 한 7천 정도 나가실 거예요. 실제로 손에 쥐시는 건 9억 3천 정도? 그럼 제가 손해본 게 3억이 넘는 거잖아요. 거래 시점이 안 좋으셨어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서. 박정희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도윤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문태식과 마주쳤습니다. 아, 도윤 씨. 잠깐만요. 문태식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아직 안 들어왔던데요. 납부 기한 넘기시면 연체료 붙습니다. 아, 네. 곧 넣겠습니다. 이 단지는 규정이 까다로워서요. 관리비 체납은 곤란합니다. 문태식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집이 벌써 관리비를 밀리고 있다고. 도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상의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뭘? 집 팔려고 알아본 거 부동산에 다녀왔다며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네가 좁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돈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알아만 본 거야. 알아만 보는 게 어딨어요. 당신은 또 혼자 결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으려 했지만 미정이 몸을 돌렸습니다. 주말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 아내 병원비, 집 대출. 솔직히 저도 여유 없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알아. 내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 안 해.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할 거 없어. 아버지 문제니까. 전화를 끊고 도윤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현실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딸도 아내도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새벽 배송, 경비 보조. 50대 후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대리운전 앱을 깔았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윤은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젠 한계라고. 일주일 후 서윤이 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가려고 했지만 서윤이 따라 나섰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리파이낸싱 하시면 금리가 6%로 오르고요. 수수료가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신 거치 기간을 2년으로 잡으시면 당장 원금 상환 부담은 없으세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6%? 800만 원 수수료? 그건 빚을 빚으로 막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빠, 이거 나중엔 더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을 넘겨야지. 은행을 나와 서윤은 아버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집은 덫이었어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집이었다고요. 도윤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도윤, 미정, 재훈, 서윤.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미정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정기 검진 필요, 약물 치료 권장,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한 달 전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요. 이것까지 말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도윤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훈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이 집 정리하세요. 아버지의 책임감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윤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요? 대리운전하시면서요? 몸 망가뜨리면서요? 서윤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이 집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한 건 아빠가 웃는 거였어요. 건강한 거였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장으로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책임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8년을 살면서 가족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이 남편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거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와 한숨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도 며칠 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녀도 자기 일로 바빴고 아버지를 마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미정은 집에 있었지만 말수가 줄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내려 손에 쥐었습니다. 액자가 차가웠습니다. 난 왜 항상 늦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걸 깨닫는 건 늘 때가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주말 상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나 형 집 소식 들었어. 힘들지? 그래도 한 번만 더 버텨봐.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도윤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철아, 미안한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형, 요즘 시장이. 나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말한 레버리지, 그거 나한테는 독이었어. 형, 그게 무슨. 고마웠어. 끊을게.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상철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을 멈춘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도윤의 상황을 꼼꼼히 들었고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금매로 내놓으시면 22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 13억 상환하시고 세금이랑 수수료 빼면 8억 5천 정도 남으십니다. 8억 5천?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12억에서 3억 5천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리 안 하시면 연체 이자가 계속 붙어서 손해가 더 커집니다. 신용등급도 떨어지고요.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도윤은 금융상담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약금, 중도상환 수수료, 양도소득세, 그가 몰랐던 비용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메모지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도윤은 가족을 다시 불렀습니다. 재훈과 서윤도 왔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하고 금융 상담 받았어. 현실적으로 집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손해는 크지만
지금 안 하면 더 커져. 그래서 정리하려고 해.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재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서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도 사실 겁났어요. 아빠가 혼자 무너지는 게, 말도 못하고 혼자 떠안는 게, 미안하다, 서윤아.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 방식이 무너진 거예요.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말에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매도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구매자는 40대 부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허탈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석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싸우고 혼자 무너지고 결국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곳. 이 집은 도윤에게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이사 전날 도윤은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퇴거 신고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태식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가시는군요. 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무리해서 들어왔다가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 문태식의 말투에는 동정도, 비아냥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무리 안 하시길.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도윤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슴 벅차게 만들었던 그 풍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손님 다 실었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작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 집은 은평구의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주차장도 좁았습니다. 거실은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고 방은 2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9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90. 도윤은 남은 돈으로 적금을 들고 미정의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사 첫날 미정이 짐을 풀며 작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좁긴 한데 정리하니까 괜찮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 국밥이나 먹을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작은 슈퍼 앞을 지나고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국밥은 뜨겁고 진했습니다. 도윤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국밥 괜찮네요. 그러게요. 집 가까운데 맛집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생수 한 박스를 사서 나오는데 슈퍼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이 동네 살기 좋아요. 사람들 다 착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한마디에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스쳐가는 동네 아저씨가 자기를 걱정해줬습니다. 도윤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미정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약을 먹었습니다. 증상은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촉탁직을 그만두고 동네 작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맞았습니다. 어느 주말 재훈이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고마워.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미정이 반찬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재훈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괜찮으세요? 응. 여기가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재훈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도 가끔 들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병원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미정이 검진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주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 내가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윤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딸이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 상환 계획을 적던 공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은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사람은 남았다. 그는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문장은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이어리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미정이 불렀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할래요? 네, 갈게요. 도윤은 거실로 갔습니다. 미정이 따뜻한 차를 2잔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그 위에 앉은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이사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동호회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월세 살면서.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기거나 돌려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근데 배운 게 많아요. 집값 그래프 보는 것보다 가족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도윤의 말에 옆에 있던 후배 하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후배도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고. 도윤은 후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예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바심, 불안, 욕심. 무리하지 마. 집은 도망가지 않아. 내 생활이 먼저야. 그래도 요즘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실패했어. 남들 말 듣고 조급해서. 후배는 도윤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 후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들, 요즘 지구 아세요? 거기 분양 들어가면 대박이에요. 상철은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철아, 잠깐. 왜 형? 그 친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뭐가요? 좋은 정보 알려주는 건데. 그게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는 그 친구가 판단할 일이야. 내가 부추길 일이 아니고. 상철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말 듣고 시작했어. 근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았어. 상철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마. 도윤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성급기였지만 도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다음 주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혼 부부와 손주들, 서윤과 남자친구까지. 집이 좁아서 거실과 부엌이 북적였지만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직접 만든 찌개와 반찬들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거실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서윤의 남자친구는 도윤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저도 요즘 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네,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서윤이랑 얘기했는데 전세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은 어때요? 좋아. 편해. 스트레스 없고. 다행이에요. 아버지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도윤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미정이 김치를 덜어 그의 앞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그때 내 말 들었어야 했죠?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진작 당신 말 들을걸. 미안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미정이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식탁은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음이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출근길에 옛날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30년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잠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재건축 추진위원회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예정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공지를 잠시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재건축되면 집값이 오를 텐데 그걸 놓쳤다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공지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값 그래프가 아니라 가족의 숨소리를 보게 된 남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빚이 아니라 하루를 갚자.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과거의 빚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겠다는. 도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미정이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네, 갑니다. 도윤은 창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걸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집은 우릴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그는 집을 잃었지만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뒤늦게 멈출 줄을 배웠습니다. 가장은 늘 버텨야 한다고 배웠지만 어떤 날은 기대어도 괜찮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값으로 남은 집보다 손을 내밀어준 가족, 침묵 속에서 지켜준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선택은 빠를수록 위험하고 멈춤은 늦을수록 용기라는 걸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집이 아니라 사람이기를 바랍니다.